백낙청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1998년에 낸 흔들리는 분단체제 중심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모신 손님은 문학평론도 하시고 또 문화평론도 쓰시는 한양균 선생이에요. 창비 편집위원이기도 하지만은 사는 건 저 멀리 제주도에 사시는데 일부러 비행기 타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평론 하고 있는 한영인이라고 합니다. 학부에서는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는데요. 대학원으로는 이제 국어국문학과로 옮겨가지고 1970년대 창작가 비평 민족문학론 연구로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때 논문을 준비하면서 백낙청 선생님께서 66년부터 쓰신 글들을 다 읽으면서 많은 공부를 했는데, 2016년부터는 말씀하셨듯이 창비 편집위원으로 합류하게 되면서 백 선생님을 가까이서 뵐 수 있는 행운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갔을 때는 백 선생님이 명예편집인으로 좀 물러나 계셨을 때여서 사실 많은 대화를 나눌 기회는 없었는데, 이렇게 오늘 단둘이 뵙고 얘기를 나누는 것도 처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매우 뜻깊고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 마련해 주신 백낙청 TV에게 감사드립니다. 공부길은 찾아오신 분이 네. 주도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준비해 왔는데 하나씩 좀 여쭤볼까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이 흔들리는 분단 체제에서 아무래도 제가 문학평론가다 보니까 문학과 관련된 글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제일 먼저 질문 드려볼게, 이 책의 4장 민족문학론, 분단체제론, 근대극복론이라는 글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단상 몇 개라는 부제를 붙이셔가지고 이게 단상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70년대의 민족문학론이 어떻게 그 이후에 분단체제론과 근대극복론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그 이론적 궤적이 굉장히 자상하게 드러나 있는 글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선생님의 논의의 발전의 궤적을 쫓는데 상당히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쭉 읽다 보다가 제가 눈에 띄었던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1980년대 사회구성체 논쟁의 한계를 지적하시면서 막스 레닌주의에 근거한 좌파와 민족해방파, 이 노선이 모두 문학인의 현실 인식에 어긋나는 것이었다라고 수레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이 대목을 보면 마치 문학이라는 것이 사회과학이 주지 못하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어떤 토대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많은 문학인들이 막스 레닌주의 혹은 민족해방파에 되게 강하게 그 이념에 이렇게 견인됐었거든요. 그러고 보면 문학인의 현실 인식이라고 하는 게 다 문학을 한다고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고, 문학에 대한 어떤 특별한 관점과 태도가 그런 인식을 가능하게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 선생님이 갖고 계신 그 문학에 대한 인식이 무엇이었길래 그런 것들을 문학인의 현실 인식으로 비판할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문학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실이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에서 탐구하는 진실보다 사실은 더 근원적인 진리다 하는 건 이제 나의 지론이긴 한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말한 거는 그냥 일종의 어법이죠. 왜냐하면 완장찬 사회과학자들 앞에서 내가 약간 몸을 낮췄다고 할까? 뭐 내가 사회과학 전공자는 아니지만은 문학인으로서 갖는 현실 인식하고는 좀 당신들 얘기하고 안 맞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간 거예요. 그 전에 1987년에 창비 1987이라는 문구에서 그때 사구체 논쟁을 하던 사회과학자들하고 얘기할 때는 내가 더 겸손하게 문학인의 실감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당신들 하는 얘기는 난 문학하는 인간으로서 실감이 안 난다. 그렇게 얘기한 건데, 사실은 그 저변에는 내가 사실은 문학이 더 높은 차원이야 하는 그게 있었죠. 근데 지금 한 박사가 지적했듯이 그렇다고 해서 누가 문학을 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사회학자보다 더 깊은 인식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문학을 하지만은 정말 사회과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도 알고
문학이 가능해주는 더 깊은 현실 인식에 투철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사회과학이나 이 다른 철학이나 이런 데 휘둘리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당시에 1980년 뭐 90년대 초까지도 우리 문학인들 보면은 사회과학에서 막 그렇게 판을 치던 단순 논리를 그대로 따라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는 또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엄청 시달렸고 물론 내가 그이들을 뭐 원망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덕에 나도 더 새로운 공부를 했고 사회과학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게 됐고 문학에 대한 나의 소신이랄까 이런 걸 또 굳히는 계기가 됐으니까 그래서 감사한 일인데 어쨌든 그때 문학인들이 오히려 그런 무슨 NL이라든가 PD 그런 단순 논리에 휘둘리는 경향이 더 많지 않았냐 하는 지적은 굉장히 정확한 지적 같아요. 되게 겸손하게 겸손을 가장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글을 읽으면서 혹은 선생님의 분단 체제론 공부하면서 문학인의 현실 인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대목이었거든요. 세계 체제가 궁극적으로 가장 적합한 분석 단위라 하더라도 그때그때 연구의 성격에 따라 편의상 더욱 주목해야 할 단위를 찾기도 해야지 무조건 세계 체제의 성격에서 출발하여 연역해가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단순 논리, 이념 이런 거에 좀 휘둘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이론이나 체제 같은 것들을 되게 체계화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서 되게 정합성을 쫓게 되고 그렇다 보면 나중에는 이것이 하나의 그 자체로 물신화돼서 이 이론에 맞는 현실만 취합하는 경우도 있고 이 이론 자체로 다 연역해 들어가는 경향이 좀 강해지게 되는데 근데 그 문학을 하다 보면 물론 문학도 여러 가지 이론을 빌려서 쓰긴 하지만 그렇게 이론을 빌려서 나온 글들은 어딘가 좀 빈틈이 느껴지는 빈틈이라기보다는 허전함이 느껴지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품의 구체적인 실감을 못 살린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 한반도라는 현실을 일종의 작품화해서 여기서 무언가의 실감과 이거를 추출해야지 기존의 뭐 세계체제론 혹은 서구에서 나온 어떤 이론 이런 것들이 이미 전범으로 모셔져 있고 여기에 우리 것들을 이렇게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발상이 이 되게 비평가가 작품을 대하는 발상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이런 게 좀 문학인의 현실 인식과 맞닿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어떤 기존의 이론으로부터 연역해가지고 현실을 파악하는 거는 그건 생산적이지 못한다는 얘기는 꼭 뭐 문학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사회 분석에도 그대로 해당되죠. 그런데 나는 이 사회 분석을 할 때 자기가 분석하고자 하는 그 사회의 기본 단위가 뭐냐 이거를 정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이제 월러스이라든가 이런 소위 세계체제 분석을 하는 애들은 세계체제 전체가 기본 단위이고 나머지들은 이제 그거에 뭐 하위체제라고 할까 또는 국지적 현상들이라는 걸 정하는데 그 전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또 그거를 그렇게 봐야지 한반도면 한반도, 한국이면 한국 그런 그 국지적인 현상도 제대로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문학으로 오면은 우리는 이제 작품 위주로 얘기를 하니까 당연하죠. 무슨 세계 체제론을 우리가 원행한다든가 거기서 말하는 기본 분석 단위가 세계 체제 전체라는 명제를 받아들이더라도 그걸 가지고 뭐 작품을 의미를 연역하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거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사실은 사회 분석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회 분석에서 이건 뭐 레닌이 사실은 한 말이라서 그 인용하는 걸 또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레닌이 항상 중시한 게 구체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거든요. 그럴 때는 큰 단위에 대한 인식을
다 잊어버리려는 게 아니라 무슨 큰 어떤 거대 담론에서 추출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가 당면한 현실에서 현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거기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뭐 어떻게 싸우실 것인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사회과학을 과학으로만 보는 관점하고 좀 달라요. 사회과학이 사실 그게 자연과학과 같은 의미의 과학이냐? 네. 나는 그건 좀 의문이거든요. 오히려 넓은 의미의 인문학의 일부로 사회과학을 봐야 되는데 뭐 그러면 자연과학도 비슷하지만은 하여간 사회과학은 특히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회과학을 자꾸 그런 자연과학을 모델에 만든 과학으로 만들려고 그러다 보면은 문학 작품을 제대로 읽는 건 물론이고 구체적 현실에 대한 구체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인식도 소홀히 하게 된다고 봅니다. 분단 체제론의 주요한 문제 의식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뭐 누구나 이 책을 읽고 선생님의 분단 체제론을 공부하면 또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떻게든 분단을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자본주의 세계 체제 아래에서 그 모순을 체현하고 있는 이 분단 체제를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분단 체제 그래서 통일된 이후에도 분단 체제는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분단 없이도 분단 체제는 존재할 수 있다라는 말씀에 그런 뜻이 집약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분단 체제의 극복은 근대 세계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운동과 합치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제가 또 뭐 학부에서는 사회과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근대 혹은 근대를 넘어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경제적인 계급 관계 혹은 경제적인 하부 구조에 대한 변혁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그 다음에는 그에 조응하는 정치적인 분배 질서의 재확립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대라고 하는 시스템을 넘어선 어떤 다른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기획으로 모아지는데 이 글에서는 선생님께서 문학 또 특히는 민족문학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대 세계 체제를 넘어서는 대안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변형만으로는 안 되고 문학 혹은 문명이 이제 새로운 문명을 건설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문학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읽혔는데 그 여기서는 사실 그 어디까지나 이것은 원론적인 이야기다라고 하고 넘어가셔서 더 깊은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저희가 실감하고 있는 거는 이런 문명적 비전이 더 중요하다. 계속 뭐 경제적인 거나 정치적인 것 여기에서만 몰두해서 과연 이 근대 세계 체제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좀 더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이후로도 문명론적 발상을 좀 많이 강조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문학이 그런 문명을 새롭게 만들어가는데 어떤 그 기여나 짐을 짊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분단체제 극복의 과정에서 실제로 우리가 하는 그 좁은 의미의 문학 활동이 얼마나 기여할지는 그건 잘 모르겠고 우리가 너무 과장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과학자들이 미처 못하는 그런 지금 문명론적 발상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뭐 사회과학자들이라고 문명론적 발상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문학인들 특유의 그 문학적 실감에 입각한 문명론이랄까 또 한 번 더 역사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게 이제 투영된 분단 체제의 극복이라 해야지 네. 덮어놓고 통일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내가 이제 분단 없는 분단 체제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좀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건 뭐냐면은 통일을 잘못해놓고 덮어놓고 통일만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잘못된 통일을 하면은 우리가 분단 체제 속에서 참 우리 삶을 왜곡하고 제약하는 그런 걸 고스란히 전 한 번 더 퍼뜨리게 된다는 건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나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
그래서 분단 체제 극복이라는 더 어려운 과제가 사실은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체제. 예,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명론적 발상은 이 책에서도 민족문학론, 분단체제론, 근대 극복론 거기에서 이제 어떤 단초가 보이죠. 근대 적응과 근대 극복의 이중 과제 공식으로 정리되긴 전이고 아마 그 책 끝물에 가면은 끝물에 가면은 근대와 탈근대의 이중 과제라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그때 말하는 탈근대라는 건 근대 극복이죠. 근대 이후가. 그래서 이제 그 이중 과제론이 나중에 더 90년대 말에 가서 나오기 시작했고 그게 관한 글을 제대로 모아놓은 거는 근대 이중 과제와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라는 평론집이 처음이었어요. 처음에는 이중 과제론만 얘기하다가 이중 과제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은 그냥 개벽의 차원까지 가야 된다 하는 인식을. 개벽 얘기는 이 책 이전에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에서도 이미 개벽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걸 이중과제라고 연결시켜가지고 이중과제 수행을 하려면 이게 개벽 차원까지 안 가고 안 된다. 엄청난 세계사적이고 문명적인 변화다 하는 얘기를 그렇게 뚜렷이 얘기는 못했었죠. 지금 얘기했듯이 아마 이 책의 133면에서 4면에 걸쳐서 근대주의 얘기를 다시 하면서 그 흐름에서 이제 그 얘기 나올 거예요. 근대와 탈근대 이중과제. 얘기한 그 대목을 난 조금 자랑하고 싶은데 근대 극복이라 그러면 그냥 포스트 모던 뭐 탈근인데 사실 서양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는 나는 그게 서양인들의 근본적인 근대주의를 제대로 극복한 건 아니고 그래서 특히 한국에 왔을 때는 그게 모더니즘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구별하기 어려워지는 하나의 일종의 연속체를 형성한다는 주장을 했는데 그 글이 나올 무렵에까지도 우리 문단이나 학계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 그 유행이 그대로 있을 때예요. 근데 나는 미국이나 유럽의 담론에 이제 그 담론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데서는 이미 그 한물 가기 시작했고 그 대신에 뭐가 다시 이렇게 떠오르냐 하면은 내가 그걸 이제 신장 근대주의라고 했어요. 신장 개업한 근대주의. 근데 아직까지도 그 근대주의가 우리 근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극복하는 것이 이중과제 수행의 중대한 점인데 그러려면은 근대주의적인 사상 자체를 뿌리부터 다시 돌아보고 개벽하는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최근에 내가 이제 점점 더 강조하는 대목이죠. 네. 말씀 또 듣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단체제론 혹은 선생님의 이 사유의 발전 과정이 되게 근대라고 하는 것과야 좀 발본적으로 대결하는 그런 측면이 되게 강한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창비 읽는다 그러면 이거 막 NL이라고 막 못 읽겠거든요. 이거는 거의 통일지상주의 같이 뭐 민족주의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확실히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런 민족주의적인 것들을 경계하고 통일지상주의를 경계하고 비판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참 그분들도 제대로 안 읽고 후배들을 교육했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내가 저 서울대학에서 그때 80년대, 90년대 학생들 가르칠 때도 운동권 학생들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선생님은 NL 있습니까? PD 있습니까? 그래서 나야 NL이지. 내셔널 리터레처니까. 근데 내셔널 리터레처가 내셔널리스트 리터레처는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도 강조했지만 어쨌든 그때는 내가 그렇게 말해도 NL 쪽에서 나한테도 호의적이었어요. 네. 그런데 나는 이제 80년대 말부터 NLPD 대랩이 생산적이지 못하고 그러나 그 양자 결합만 가지고는 안 되고 소위 우리가 부르주아 계량주의라고 비판하던 그런 개혁 노선하고도 합치면서 그 3자가 모두 환골 탈퇴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펴왔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걸로 이어지는데 중간에 끼어들었네.
그 다음에 또 주목해 볼 만한 글이 저는 이어지는 5장에 있는 분단체제 극복과 생태학적 상상력이라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요즘은 뭐 따로 말하지 않아도 기후위기, 뭐 생태 문제, 이게 거의 지구의 존립, 세계 체제의 존립과도 연결이 될 만큼 큰 화제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 좀 흥미로운 거는 비무장지대를 예로 들어서 계속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그 당시에 이 비무장지대 활용이나 이런 거에 관련한 어떤 회담, 컨퍼런스 이런 게 있었다고 나오는데 국내 전시회 같은 게 있었어요. 아, 예, 그걸 가지고 이제 그림 그린 분들도 있고.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어릴 때 처음 접했던 것 같아요. 거기 막 노루 같은 거 뛰어다니고 되게 생태 평화의 공간으로서의 DMZ가 표상된 게 90년대 한 이때 중반부터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비무장지대뿐만이 아니라 북한 전역이 국제 자본이 주도하는 공간적 해결의 먹잇감처럼 보일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이 글에서도 이미 지적하고 계시더라고요. 개발주의적 사고가 남북한 모두에게 실세를 지닌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세계 체제가 존속하는 한 세계 시장의 무한 경제 압력은 통일 국가에도 적용될 터이다. 이렇게 또 날카롭게 지적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국 차원에서도 이 생태 문제를 이룩하기가, 해결하기가 쉽지 않고, 또 하나는 그와 동시에 요즘은 또 세계적인 차원에서 환경 및 기후 문제에 대한 해결이 또 중요한 화두로 제기되고, 경제 통상 문제도 그렇고 나중에 뭐 탄소 배출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되게 세계가 하나의 기후 위기로 좀 결속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생태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이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생태학적 원리주의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 입각한 목소리도 저는 되게 커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굉장히 좀 균형 잡힌 비판을 하고 계신데, 생태학적 원리주의에도 새겨들을 만한 말이 있다. 하지만 이 원리주의가 세계 체제의 반생태적 성격과 또 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 의식,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인식은 좀 희미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저 역시 이게 오늘날의 기후위기 운동 혹은 생태 운동에도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또 제주도에 살다 보니까 친환경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또 부가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섬 중에 하나인데, 얘기해 보면 정치적인 문제나 뭐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사실 발견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되게 그것이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화 되어 가고 있는 경향도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날 이런 환경과 기후위기를 모두가 이야기하지만 이 자본주의 세계 체제에 대한 비판은 또 역으로 또 감소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현실에서 생태학적 상상력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좀 구체화될 수 있을지, 예, 궁금합니다. 지금 뭐 생태 위기, 환경 위기, 기후 위기 이런 게 워낙 심각하고 일반 대중도 이제는 실감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생태주의적인 담론은 너도나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소위 딥 이콜로지라고 그러죠. 원리주의적인 생태. 그런 담론도 있는데 나는 그 원리주의적인 생태주의가 더 커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초기에 생태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정말 더 심각한 자기 고민해서 그런 얘기를 했고, 또 그중에는 우리나라의 녹색평론의 김종철 씨처럼 자본주의 문제하고 직결해서 일찍부터 생태 담론을 전개해온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 점에서는 나는 그런 그 생태주의 담론하고 무슨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다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현실적으로 어떻게 참 위기를 돌파하고 또 자본주의가 본질적인 문제라면 자본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현실적인 대안이 없지 않냐. 이제 거기서 내가 갈린 대목이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사실은 이제는 그 대목까지 우리가 가야 할 시점에 왔죠. 그야말로 해마다 이 생태 기후 변화 같은 게 더 심각해지고 있고, 우리 눈에는 덜 띄지만은
소위 생물종 다양성이라는 게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이걸 그냥 자본주의가 나쁘다, 뭐 생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러고만 있다는 것도 이제 무책임한 그런 단계에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1995년에 쓴 이 책의 오쟁에 해당하는 분단체제 극복과 생태학적 상상력이라는 글을 우리 한 박사가 거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오랜만에 그 글을 한번 다시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물론 그 사이에 생태 문제에 관한 더 많은 연구를 한 좋은 글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한반도에서의 그 문제가 분단체제하고 이렇게 직결돼 있고 더 나아가면 이제 세계체제 문제하고도 직결돼 있다는데 세계체제하고 생태주의를 연관하는 그런 많지만은 우리 현실 속에서 그 세계체제가 작동하고 있는 양상이 분단체제인데 그 분단체제하고 직결시켜서 이렇게 딱 간명하게 정리한 글은 아직도 없지 않냐. 그래서 나는 이게 참 이런 소리 하면 사람들이 웃겠지만은 이런 거 누가 좀 교과서라도 좀 실어주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참고로 얘기하면은 창비에서 교과서 내잖아요. 네네. 그 창비 교과서 팀에서도 배과목에 글이 들어가면 교과서에 검정 통과가 안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아예 널 생각을 안 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 책의 11부인 통일 사상으로서의 송정산의 건국론에 대한 내용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 글은 이 송정산이라는 분이 원불교 2대 종법사 정산 송규 선생님이 국가건설론을 발표한 게 있는데 그걸 이제 미래의 통일 작업에서 제기되는 쟁점들과 연결시켜서 검토한 글입니다. 건국론이라는 이 글은 1945년 10월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8월에 해방을 맞았으니까 해방을 맞은 지 불과 2달 만에 나온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가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길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논의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글을 읽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저는.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정당들이 난립했다 이런 건 알고 있었지만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건국에 대한 지침을 나름대로 정리한 글이 있었다는 걸 몰랐는데 근데 이 선생님께서 주목하시는 거는 이 정산 송규의 건국론이 통일 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건국론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송규는 건국에 필요한 훈련 기간을 1기 5년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총 3기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훈련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정리기가 따라오고 마지막으로 완성기 이렇게 3가지 단계로 구성되는데 선생님께서는 이 3가지 단계서를 통일에 빗대시면서 첫 번째는 상호 교류와 국가 연합의 예비 단계, 두 번째는 연방제든 단일 국가든 우리 실정에 맞는 한층 집중된 국가 형태를 창출한다. 송규의 글에 따르면 국가 집중기. 세 번째로는 이를 통해 좀 더 고른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분단체제의 극복 작업 방향. 마지막으로 완성기가 생활 균평기더라고요. 송규의 건국론에 따르면 마지막에는 서로가 다 균등하게 잘 사는 국가를 만들자는 게 완성기인 것 같은데 정산 송규의 건국론이 일반 대중들에게는 뭐 저도 처음 이 책을 통해서 봤듯이 많이 알려진 내용은 아닌데 이 분단체제 극복 과정에서 송규의 건국론에 착안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직접적인 계기는 그때 정산종사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이번에 주년이 2000년인데 한국 원불교학회가 주최해가지고 97년에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심포지움 주제가 남북화해와 송정산의 건국론이었고 거기 이제 강만길 선생님도 나오셨고 나도 나가고 또 원불교 측 인사들이 나와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그때 이게 처음 발표했던 글입니다. 97년에 발표했고 98년에 이 책을 내면서 이제 정리해서 마지막 챕터로 실었죠. 지금 한양이 지적하셨듯이 8월 15일에 해방이 됐는데 10월에 이 책이 나왔다는 거는 그것 자체가 정치인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가 했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0월에 책이 나오려면은 10월 며칠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9월 10월부터 쓰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8일로 지나고 뭐 한 달 좀 넘어서부터는 써서 냈는데, 그건 바꿔 말하면은 일제가 패망하기 전부터 일제의 패망을 예견하고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만들 건가 하는 그걸 연마해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뭐 정치인이고 독립운동가라면은 독립운동하면서 이제 우리 해방이 되면 뭐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는 구상을 하게 마련이지만은 종교 지도자가 그렇게 했다는 게 이제 상당히 의미가 깊고요. 그리고 그 단계론도 우선 나도 지금 단계론자 아니에요. 근데 오늘의 통일 작업이라는 거는 나는 요즘 그걸 분단체제 극복 작업이라고 표현하지만은 분단체제가 성립하기 이전 38선은 그어졌지만은 분단체제라고 할 것은 없던 그 시기에 이런 단계서를 내놓으신 게 나는 그 상당히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한영 질문에서는 연방제든 단일국가든 우리 실정에 맞는 한층 집중된 국가 형태. 집중이라는 말은 이제 송정산이 집중기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내가 그걸 사용한 거지만은 요즘 표현을 한다면 조금 그 결합도가 높은 복합국가를 얘기한 건데, 이게 이제 요즘 이제 나는 단일 국가라는 거는 지금 가능하지도 않고, 단일형 통일 국가는 가능하지도 않고, 그게 꼭 바람직하냐 하는 데도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연방제나 연합제네 하는 게 오히려 남북 간에 뭐 견해 차이 있는 대목이고, 그것이 6.15 공동선언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남쪽의 연합제하고 상당히 비슷한, 조금 더 이렇게 거리를 좁혔잖아요. 근데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아니라 연합제를 하더라도 낮은 단계의 연합제로 시작하는 게 정말 현실적이고 바람직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건국론을 읽다 보면 이 자주에 대한 자주성에 대해 강조한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잠시 제가 그 부분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내부의 단결을 주로 하고 불편불이한 조선의 정신을 새로이 찾아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상으로서 호갑반을 하고 호를 반갑하는 행동을 취한다면 이것은 스스로 왜곡 간섭을 원한 것이요 건국 사업을 방해하는 공작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그뿐만 아니라 만약 우리로 인하여 연합국 사이에 혹 어떠한 감정이 생긴다든지 또는 국내에 무슨 불상사가 있는 때에는 거기에 대한 죄가는 얼마나 클 것인가. 선생님께서는 이 대목을 인용하시고 나서 한민족의 자주성 결여가 국내외의 불상사, 국제적인 충돌을 가져올 것을 염려한 선견이며 주변 강대국들에 대해서도 중도주의를 취할 것을 주장한 것은 오늘날 통일 과정에서 경청할 만하다라고 높이 사셨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여기서도 이제 중도주의에 대한 입장을 취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성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외세를 배격하자, 우리 민족끼리 뭔가를 만들어내자, 이게 아니라 지금의 세계 정세나 국제적인 정세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그거에 기반한 자주적인 노선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어려움 같은 것들이 다 여기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신 다음에 통일지상주의에 대한 비판, 통일을 외치는 통일 세력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가고 계신데, 그 당시 통일 세력이 갖고 있는 어떤 점이 좀 우려스러웠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독자를 위해서는 약간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불편불의한 조선의 정신 그랬는데, 이 불편은 요즘 우리가 말하는 불편하다든가 불의도 의롭지 못하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또 어느 쪽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그게 이제 불편불의고, 호갑반을, 호을 반갑하는 거는 갑을 좋아해서 을을 반대하고 또는 을을 좋아해서 갑을 반대한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그때 자주라는 거는
요즘하고는 좀 상황이 달라요. 그 맥락이. 남북 각기에서 그 후에 호가 반을 하고 호을 반갑하는 세력들이 집권해가지고 단독 정부 만들었잖아요. 네네. 나라가 분단된 뒤니까. 남쪽에서는 그 후에 일어난 일이 미국을 좋아하고 소련을 반대하는 세력이 집권해가지고 더군다나 한국전쟁 거치면서 오늘까지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자주의 주된 의미가 미국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게 자주의 주 내용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의 자주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 무조건 반미하고 우리민족끼리 통일하면 된다 하는 이 단순 논리, 그것을 이제 비판하는 게 우리 지금의 시대의 과제가 된 거죠. 근데 그렇다고 요즘 말하는 요즘 이제 중립화 통일론이 다시 고개를 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분단되기 이전이나 38선이 굳어지기 이전에는 오스트리아처럼 전후 오스트리아처럼 중립화를 전제로 미국하고도 잘 하고 소련하고도 잘 해가지고 중립한다 하는 게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나는 이 중립화라는 거는 좀 낡은 개념 같아요. 지금 중립화라는 건 이제 국가 단위로 된 국제 정치에서 소위 중립을 취한다는 건데 지금은 중립이 그렇게 국가 단위로 되는 거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를 떠나서 그거는 이제 좀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우리가 이제 남북이 무슨 연합이라든가 하면은 괜히 그거는 중립성이 상당히 강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대개는 그 한 국가의 안전 보장이 그 지역에 어떤 네트워크가 생기고 지역 연합이 강화되면서 보장되는 거지. 우리가 뭐 영세 중립을 선포하고 강대국들이 그걸 보장해서 되는 그런 식은 아니거든요. 요즘 말하는 중립하고는 다르고 특히 남한의 경우에는 이제 대미 자주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건 사실인데 분단 체제라는 거는 만들 때는 미국이 주도해서 만들었어요. 억지로 만들어 우리한테 이제 그걸 떠안겼는데 근데 이게 한국전쟁 거치면서 사람들이 통일이 돼야겠다 하는 생각을 절실히 하면서도 통일한다 그러고 또 한 번 전쟁 치르는 건 싫다. 그거보다는 분단이 낫다 하는 그런 이제 그 민심이죠. 그것이 바탕이 됐는데 그거를 이제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기득권 세력이 자기 기득권을 지키고 미국이 자기의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이런 체제가 된 거니까 이거를 극복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지혜로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건국론에 등장하는 결론 부분에 중도주의가 이제 란 단어로 설명하시면서 어느 계급을 물론하고 평등하게 보호하여 각자의 안정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당장의 계급 철폐 등 혁명적인 변화는 배제하고 있다라는 점에 또 주목을 하셨습니다. 현실 사회주의에 입각한 계급혁명론도 이제 비판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 편향적 태도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물론 송규 선생님도 그 두 가지 편향에 대해서 비판하셨지만 그거를 또 가져와서 선생님께서도 그 당시에 이제 운동에 있었던 두 가지 편향을 다 비판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비판이 되게 정확하다고 느끼는 동시에 또 오늘의 상황은 중도주의에 대해서는 그때와는 다른 해석과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미 학교 다닐 때 20년 전에 대학교 다닐 때도 NLPD라고 하는 게 거의 형이화돼 있었거든요. 사실 존재는 했지만 아마 요즘 대학생들한테 NL 알아? PD 알아? 그러면 모를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서 이러한 자주파적 편향과 뭐 변혁파적 편향이라고 할까요? 그 두 가지 모두가 대중적인 영향력이 없어졌다고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 두 편향을 비판하면서 적용하는 중도주의의 그것 전선이
좀 오늘날은 다르게 정향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점은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NLPD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고 정말 써도 대학생들 잘 못 알아듣고 하는 건 사실이지만은 지금 지식계에서 네. 특히 진보적 지식인이라는 사람들 사이에 그 편향이 사라진 건 아니라고 봐요. 네. 그리고 그 계보가 있어. 그래서 옛날처럼 뭐 서로 원수처럼 보진 않지만은 그 내력을 알고 보면은 아직도 여전히 끼리끼리 노는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양상이 좀 달라졌지만은 그 두 가지 편향이 다 사라진 건 아니고 논자들 중에서는 그 NL과 PD가 다시 합쳐야 된다. 원래는 NLPD라고 그랬잖아요. NL과 PD 갈라진 거는 80년대 주사파의 영향이 커지면서 확 갈라졌는데 주로 이제 북한을 보는 관점에서 나온 거죠. 원래 NLPD 속에도 박근영 노선하고 김일성 노선의 차이는 남노당과 북노당의 노선 차이가 있긴 했지만은 그게 아니라 식민지에서 갓 해방된 조선 그리고 이 남한의 특히 진주한 남한의 진주한 미군 이걸 어떻게 볼 건가 그게 이제 주된 관심사였고 북조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는 대개는 그걸 추정하는 사람과 추정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있더라도 우호적인 세력으로 봤죠.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후로는 남북이 분단이 굳어지고 북은 북대로 이제 뭐 그야말로 주체 사상 이런 데로 가고 하니까 우리 진보 세력 중에서 저게 무슨 진보냐? 저거는 원래 민주 노선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 볼셰비키 전통을 더 중시하고 김일성 정권은 이제 진보가 아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PD고 무슨 소리냐? 역시 한반도 지금 당면 과제는 민족 해방인데 그 민족 해방과 자주 노선에 앞장선 거는 북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따른 게 민족 NL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그런 그 원래 뭐 자생적 NL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다가 그 다음에는 북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가지고 거길 참 거의 신봉하는 세력이 소위 이제 주사파죠. 저분의 주사파가 또 생겨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뭐 NLPD의 관계가 더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진보가 제대로 되려면 다시 극복하고 결합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결합은 안 돼요. 그 두 양자의 결합은. NL은 NL대로 한걸 탈퇴하고 PD는 PD를 한걸 탈퇴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던 정당한 문제의식이 개량주의라고 비판받던 그런 부르주아 자유주의랄까? 거기서 또 개벽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합쳐야지. 그래서 이결합, 양자 결합이 아니라 삼결합이 돼야 된다는 주장을 저는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상황은 중도주의에 대한 다른 방식의 해석을 요구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는데 그건 100번 옳은 말씀이고 내가 묻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얘기인지 우리 한 박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 답을 이제 많이들 선생님께 물으러 올 것 같은데 거꾸로 질문을 이렇게 들으니까 저도 뭐 딱히 이게 뭐 지금 당장 어떤 뚜렷한 답이 있다는 생각을 안 드는데 그런 생각은 이제 확실히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합에 대한 것.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진보적인 운동을 하고 활동을 할 때는 독자적인 세력화가 되게 중요한 과제였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반공주의에 너무 오랫동안 침식되어 있었고 진보의 싹이 다 없어졌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극우 반공주의와 보수 자유주의의 양당제가 지배하고 있고 이 와중에 어떻게 독자적인 진보의 정치 세력화를 이룰 것인가 그 방향을 두고
사실 NL과 PD가 함께한 적도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는 초기 출범할 때 같이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남한 사회에 좀 진보적인 독자 세력화를 하자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깨어지고 난 걸 보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이게 두 개 다시 붙인다고 예. 뭐 남한 사회에 그 유의미한- 깨질 때 이제 주된 이슈가 북한에 그쵸. 대한 동북 태도였거든요. 이런 논란이었죠. 그렇게 되니까 만약에 이 독자적으로 서더라도 연합 없이 더 광범위한 연합 없이 어떤 유의미한 한국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기는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중도적인 연합 정치의 가능성을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좀 하게 됐습니다. 내 생각하고 비슷하네요. 근데 이제 송규 선생이 해방 직후에 어느 계급을 물론하고 평등하게 보호하여 각자의 안정을 얻게 하는 것이오라고 말했을 때 그때도 좌파에서는 이거는 계급 평등이니 그게 무슨 말이 되냐. 계급이 평등하지가 않은데 평등하게 보호해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급의식의 부족이라고 역시 종교인의 한계는 어쩔 수 없어. 그런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7.4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민족 대단결의 원칙이거든요. 계급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지만은 건국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급 관계도 다시 조절을 해야지. 지금 뭐 어느 계급이 주도하고 어느 계급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는 우리가 건국에 실패한다는 개념인데 7.4 공동성명 70년대네요. 그게 반영된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우리 국내에서는 두 가지 격렬한 비판이 나왔는데 하나는 이북의 저자들하고 뭐 어떻게 대동단결이 가능하냐. 김일성한테 말려들었다. 이렇게 본 세력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 PD 쪽 그때는 NLPD 갈라지기 전이지만은 PD 쪽에서는 이런 그 계급 관계를 무시한 대동단결이라는 거는 그냥 추상적인 얘기다 하고 비판했는데 그 후에도 보면은 남북관계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분단 체제가 조금이라도 완화되거나 개선될 때마다 사실은 그런 그 계급 문제는 일단 뒤로 미루고 해왔다는 점에서 정산정사의 이 노선이 기본적으로 타당하지 않았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화를 준비하면서 제가 살펴보니까 원불교의 경우도 그렇지만 천도교에서도 나름의 건국론을 제출했더라고요. 그래서 천도교의 경우는 살펴보니까 출발 당시부터 교정 쌍전이라고 해서 이제 교정 일체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뭐 종교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이 같이 이제 간다 이렇게 좀 설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리에 맞게 해방기에 신국가 건설을 목표로 정치운동에 참여합니다. 천교도의 정치운동을 담당했던 조직이 청우당이라고 하는 그 조직인데 1946년 3월에 미소 공동위원회가 우리나라의 그 정당 임시단체들에게 정부 수립과 관련된 의견서를 요청했을 때 그 청우당을 통해서 천도교가 제출한 문건이 천도교 정치 이념이라는 책자고 여기에 보면 신민주주의론, 조선적 신민주주의론이라고 하는 내용을 제출하더라고요. 미국형의 자본가 중심의 자유민주주의를 원치 않는다라는 내용 하나, 또 하나는 소련류인 무산자 독재의 프로민주주의도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다. 미소 양측을 거부하면서 대안으로 조선의 신민주주의란 어떤 것이냐, 민족 해방과 계급 해방을 경중 선후의 차별 없이 동일한 목적으로 취급하는 민주주의다. 조선의 자주 독립과 아울러 조선 민족 사회에 맞는 민주정치, 민주경제, 민주문화, 민주도덕을 동시에 실현하려는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신민주주의론을 내세우더라고요. 그게 신민주주의라는 게 이제 중국의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전에 강령으로 제시했던 걸로 아는데 중국식 신민주주의 논의인데 비춰서 조선에서는 조선식 신민주주의론을 하겠다 하는 게 청우당의 노선이었죠. 청우당이 그걸 내세운 거는
그러니까 중국의 신민주주의하고는 좀 다른 게 집권당도 아니고 그런 그 집행할 실력도 없는 상황에서 근사한 노선을 제시한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도 치우치지 않고 소련식도 거부하고 제3위를 한다 하는 게 말은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것 같아요. 정산종사의 건국론하고 뭐 비교되는 바가 많은데 하나는 둘 다 실패했다 그래서 공통성이 있는데 종교 지도자가 일제하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연말해가지고 건국론을 준비해서 해방되자마자 탁 터뜨린 거 하고 물론 청우당도 일제시대부터 준비가 있었지만은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이제 질의서를 보내니까 그게 답변을 보낸 정당의 답변사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또 하나 중대한 차이는 송정산의 건국론이라는 건 그냥 자기의 건국론이 아니고 그의 스승이자 원불교 교조인 소태산 대종사가 이런 대도를 깨우쳐서 한반도의 후천 개벽을 이루하겠다는 그런 그 큰 그림 속에서 나온 건국론이라서 거기도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은 청우당의 그거는 뭐 참 그때 좋은 얘기였다. 좋은 얘기였고 그래도 천도교가 그런 입장을 취했던 게 뭐 훌륭했다든가 이 정도지. 지금은 오늘날의 통일 작업, 분단체제 극복 작업에 대한 호소력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정산의 건국론에 비해서. 정산의 건국론은 그러니까 이게 개벽 사상의 일부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말하는 그 이중 과제를 정말 원만히 수행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개벽의 차원까지 가야 된다 하는 점에서 보면은 정산하고는 여전히 이게 거기서 얻어올 그런 게 많지 않은가. 교정, 쌍전 둘 다 온전히 갖춘다는 건데 과거의 교정 일체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잘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과거의 그거는 신정 체제를 하는데 뭐 천도교 중심으로 신정 체제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또 천도교가 그럴 실력도 없고요. 천도교도들은 모름지기 정치에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잘해야 되고 또 우리 천도교의 수행이나 실행도 잘해야 된다. 종교적 실행 잘해야 된다. 이제 이런 훌륭한 원론이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할 때 그냥 좋은 말씀 이상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비슷한 발상 같지만은 정사는 이제 나중에 이 건국론보다 더 훗날에 가가지고 정교 동심론이라는 걸 내놔요. 정치와 종교가 같은 마음으로 가야 된다. 좋은 말씀이지만은 실행되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지만은 과거에 그야말로 정교 일체론, 교정 일체론도 아니고 그렇다고 근대 국가들이 내세우는 정교 분리론도 아니고 정치와 종교는 한 몸이 돼서는 안 되는데 마음은 같아야 된다. 일종의 그 목표로 정리한 것이 훨씬 더 정확하게 돼 있고 또 그런 말을 안 썼지만은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진 그 변화라고 보면은 굉장히 선진적인 사상들하고 이렇게 통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간디의 사상이 그랬거든요. 네루라는 사람은 근대 정교 분리된 근대 국가를 구상했고 인도에서 그 실현이 됐잖아요. 실현이 되고 나니까 그 정교 사상을 깊이 이해하지를 않았는데 자기 정치적인 이해를 위해서 특정 정교를 얻고 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정권을 쥐는 사람들이 생겨요. 오늘날의 그 소위 힌두 민족주의 정당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명박 정부가 한 게 그거죠. 정교 분리라고 해놓고 정교 분리를 했으니까 교회가 직접 정책할 수 없으니까 이명박 같은 친구가 나가가지고 뭐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겠다느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당시 일부 기독교계 인사들이 장로 대통령을 만들어야 한다며 신자들에게 투표를 강요하기도 했었는데요.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거를 특정 종교에 유리하게 하려는 그 싸움이 더 치열해지는 것 같아요. 네. 미국서도 지금 이제 그런 쪽에 있고. 근데 정교동심은 그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정치도 훨씬 민주적이 돼야 되고, 인권이 보장되고, 누가 정권을 잡든 특정 종교를 위해서 다른 종교를 차별하고 탄압하는 일이 없는 그런 헌정체제가 돼야 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도 그럴 때 정말 그런 그 민주사회를 지도할 만한 이념과 사상과 역량을 가진 그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성규 선생이 말한 정교동심이라는 거는 혼자서 그렇게 다 하는 게 아니고 몸통은 따로 있는데 마음이 같아야 되고 그 마음 공부를 시키고 그런 문화를 주도하는 거는 종교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천도교의 교정쌍전이라는 게 막연하게 구상했던 이상이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거 훨씬 더 명료하게 정리가 돼 있는 거죠. 네. 오늘 우리 얘기를 조금 더 우리 현실에, 오늘의 현실, 현실에 더 가깝게 가져와서 얘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사실은 내 책보다도 한영인 씨가 작년 창비 본고에 쓴 특집의 한류와 협동적 창조의 가능성이라는. 근데 내가 솔직히 고백하지만 나는 오징어 게임도 못 보고 지역도 못 본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평문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가 내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오징어 게임 얘기한 거라든가 지역 얘기한 것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고, 또 하나 내가 감명 깊었던 거는 그 한류로 그 이제 이건 이제 소위 K 드라마에 속하는 건데 그 전에 K 팝이 있고 그거를 K 팝이나 K 드라마라는 이렇게 별개의 현상으로 보질 않고 이게 우리 한반도 또 우리 한국에서 그동안 진행된 여러 가지 진전이랄까 우리 시민들의 노력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고, 특히 촛불혁명 얘기를 했잖아요. 촛불혁명을 얘기하면서 이런 그 큰 창조적 협동의 일부로 나왔다. 그 대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안 읽은 분들도 계실 테니까 우선 내용을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질문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기서 이제 한류하고 촛불의 인과관계. 그걸 뭐 이 글은 자세히 그걸 논증하는 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별로 안 하셨는데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그게 맞아? 실제로 그런 인과관계가 있나? 이렇게 의심을 갖는 독자나 시청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부연 설명해 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2022년 2월에 나왔잖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 벌어진 게 사태가 윤석열의 등장과 윤석열 정부를 1년 반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도 창조적 협동의 가능성이 얼마나 남아있나.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얘기를 듣고 싶네요.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썼던 글은 한류에 대해서 썼던 글인데 뭐 좀 사소하게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한 10년 전에 제 지금의 아내와 함께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있는 되게 유적지 같은 곳을 갔는데 학교에서 소풍을 나왔나 봐요. 견학처럼 10대 소녀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희한테 한국인이냐고 묻더니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달려들어가지고 막 사진 찍자고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국인이라는 게 과연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것인가 되게 놀라면서 되게 신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지금은 이집트에서만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고 인도네시아, 뭐 남미 등등 그 굉장히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애정과 이런 호감이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더라고요.
당연히 그 밑에는 한류라는 게 있고,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류라는 게 뭐길래 정말 이 변방에 이 나라의 사람과 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어떤 호감을 이끌어내는 걸까라고 좀 궁금해서 한류에 대한 좀 논의를 찾아봤는데, 제가 보기에 주류적인 논의는 경제적인 측면으로 파악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류 콘텐츠, 이 마케팅 혹은 시장, 그러니까 일종에는 아류 문화 제국주의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국뽕이라고 비판하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금방 마케팅에 불과한 거니까 금방 사그러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제 실감하고는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나서서 느낀 거는 단순히 뭐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면 싱가포르도 발전했고 대만도 발전했는데 거기엔 그런 게 없거든요. 또 문화 콘텐츠 때문이다. 그러면 더 미국의 이런 문화 콘텐츠나 유럽의 문화 콘텐츠가 발달했다고 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나 문화에 대해 이렇게 적극적인 호감을 드러내는 현상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까지 설명해 왔던 틀로는 이 한류라고 하는 현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좀 여러 책을 보던 와중에 정호재라고 하는 분이 쓴 다시 K를 보다라는 책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 설명이 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은 한류를 여러 지역의 문명적 힘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만들어낸 산물로 봐야 한다. 한국만이 아니라 한국이 당연히 일본의 영향도 받고 미국의 영향도 받고 유럽의 영향도 받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교차시켜서 만들어낸 산물이고, 이 문명적인 산물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끄는 것은 거기에 이때까지 세계사적으로 혹은 인류적으로 해결하고 싶었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단초가 거기에 어느 정도 내재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굉장히 공감이 갔고,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한 게 총 3가지의 주요 변곡점이 있다. 하나가 87년 6월, 그 다음에 97년 외환위기, 그 다음이 2016 촛불, 이렇게 3가지를 꼽아요. 제가 촛불과 이제 연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 정호재 씨가 쓴 3가지 변곡점에 어느 정도 깊이 동의했기 때문인데, 일견 문화 콘텐츠와 상관없어 보이는 이 3가지의 변곡점이 어떻게 한류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보면 정치 경제적인 변화 혹은 사회의 변화, 거기서 모순이 발생하고 그 모순을 한 사회 공동체가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집합적인 움직임이 새로운 인사이트와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그것이 문화적인 영역으로 확보되어 나간다는 논의였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인과관계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때 사회과학도여서 이 인과관계라는 말이 굉장히 엄격하고 이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상관관계랑 헷갈리기도 하고, 또 이게 진짜 인과관계냐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정확하게 대답을 내놓기가 사회적인 분석에서는 되게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이 한류와 촛불 사이에 어떤 인과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한류라고 하는 이 다양한 인자가 이 정치 사회적 변동 혹은 이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집합적인 마음과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다. 거기서 나타난 역동적인 에너지가 이 한류에 들어가 있고, 이 한류 콘텐츠를 바라보는 세계인들도 그 우리의 경험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저는 분명히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아마 이런 분야는 K-팝보다는 좀 서사가 있는, 그러니까 문학 작품이나 영상 드라마 같은 데서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오징어 게임과 지옥을 주목한 것도 이제까지의 뭐 한류 드라마가 뭐 대장금도 그렇고 뭐 주몽도 그렇고 아니면 뭐 로맨틱한 드라마도 그렇고 주로 한국의 이국성이나 아니면 한국 특유의 로맨틱한 감성 같은 거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자본주의의 문제, 부채 자본주의의 문제라거나 죄와 형벌의 문제 같은 좀 더 거기다 정치적 올바름 같은 문제까지 결합된 좀 더 문명적인 과제까지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비전과 시야가 확보된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무엇이 그럼 한국 드라마로 하여금 이런 시야를 열게 했을까?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에 대한 대응의 노력의 에너지가 밑바탕이 된 것이다. 그게 대표적인 게 촛불이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집합적인 창조의 실천이 이제 다른 지역과는 다른 우리 콘텐츠의 깊이를 좀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과관계라는 게 문화현상이나 이런 데서는 입증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네.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죠. 아주 엄격한 과학적인 분석을 한다는 사람들은 거기 인과관계를 설명해라 하면은 부담이 되니까 그때 이제 도망가는 수단이 상관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상관관계라는 건 이건 통계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졌을 때 드러나는 이러이러한 일하고 또 다른 상황 하는 게 그래서 또 이런 그 자꾸 이렇게 겹친다. 그러니까 뭔가 관계가 있겠지 하고서 이제 그냥 피해가는 방법이고 인과관계라는 건 분명히 있고 대중문화 영역에서의 그 한류라는 것이 K-팝이나 K-드라마 이전에 세상에 더 아직 안 알아져서 그렇지 K-문학이 있고 또 문학보다 더 안 알아주는 K-사상이 있고 동학이래로 또는 뭐 그 전부터 몇몇이 이어져 오는 우리 민족 특유의 그런 자산이 있다고 나는 믿긴 해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한양이 더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내가 한번 그렇게 물어본 거고 그 에집트 갔을 때 이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니까 환호를 하고 들려왔다 그러는데 나는 지금도 윤석열이가 개인적으로는 윤석열이가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려 놨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그런 반응이 많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가령 한국이 좋아서 한국에 살려고 왔다가 이태원에서 깔려 죽은 그 유족들 같으면은 한국서 왔다 그러면 하루 종일 지르고 뛰어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아직은 그런 건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게 내 두 번째 질문이었잖아요. 아직도 그 협동적 창조의 가능성.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협동적 창조의 가능성이 더 커진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역설적인데 제 주변에서 최근에 윤석열 찍고 후회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윤석열을 찍었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촛불에 대한 환멸, 실망,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이 자기로 하여금 윤석열을 찍게 만들었는데 윤석열 통치 1년 반을 당해보고 나니까 깨닫게 된 거죠.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윤석열을 찍은 행동 자체가 상당히 경솔하고 부끄러운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는 이제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계기를 얼마나 진솔하게 자기가 자기 반성? 혹은 내가 말씀하신 주인이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주인으로서 내 주권의 행사를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았는가에 대한 반성이 더 진솔하게 이루어진다면 저는 이 협동적 창조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의 정권 단위는 5년이고 정권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말씀하신 주권자로서의 시민들이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존재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촛불도 사실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외침이 이 나라가 나라답지 않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주권자로서 내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는데 그동안 눌려져 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자각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 자기 자신을 바꾸지 않고 단순히 정권을 탓하는 태도는 그러니까 문재인에서 윤석열 갔다가 윤석열에서 또 딴 사람 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게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런 계기는 마련된 것 같다. 자기 자신이 주권 행사를 너무 함부로 했다는 거에 대한 제 주변에서 느끼기에는. 근데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거를 진솔하게 판단 미스를 사유할 것인지는 그 판단 미스를 진솔하게 사유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사유한다면 이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주인은 자기가 내가 잘못해서 일을 망쳐놨구나 그러면은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자기 노력을 해요. 왜냐면 이게 자기 거니까 남의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주인답게
후회하고 참여에 입각한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 행동을 낡은 정치 일정에 맞춰서 하기를 기다리고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요. 이 정도는 망가졌으면은 뭐 다음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나아지겠지, 아니면은 5년, 4년 후에 윤석열을 쫓아내고 더 나은 사람 모시면 되겠지. 이러는 거는 아직 주인의식이 완전히 발동이 안 된 거라고 봅니다. 나는. 주변 친구들의 반응도 뭐 상당히 고무적이고 일단은. 근데 한영 자신의 생각은 어때요? 저도 뭐 당연히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이 말씀하신 기다리고 있어서만 안 된다라는 말씀에는 저는 동의를 하지만, 사실은 또 다른 생각도 어느 정도는 또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께서 분단 없는 분단 체제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없는 대한민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렇게 되면 민주당밖에 지금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시민들이나 대중들이 그 이후에 대안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끌어내리게 된다면, 다시 민주당은 뭐 지갑 주운 것처럼 다시 그 자리에 가서 또 그것을 반복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느꼈던 함멸했던 사람들이 더 깊은 함멸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얼마나, 그럼 만약에 윤석열을 끌어내렸을 때 우리가 주인으로서 통치를 하고 집권을 할 수 있는 역량과 비전 같은 게 얼마나 있느냐가 객관적으로 저는 설득되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되게 힘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에 가서 우리가 주인이고 민주당은 그냥 정치인들의 집단일 뿐이다, 이렇게 양분법으로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민주당이라는 건 일종의 플랫폼 정당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도 들어가 있고, 국힘당에 가도 될 사람들이 늘도 있고요. 또 이쪽에 있으면서 자기가 본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국힘당을 부지런히 거들어주는 사람들,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 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걸 한 덩어리를 보지 말고 민주당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해가지고 그 분야별로 정치 분야는 어떻고, 또 내가 뭐 종사하는 게 문학이라면 문학은 어떻고, 각 분야에서 주인답게 예, 행동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 협동적 창조 얘기하면서 하나 말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협동적 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같이 협동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의 이 저출생 문제가 이 협동할 시민을 창출하지 못하는 문제가 저는 진짜 크다. 아니, 협동적 창조를 하려고 해도 같이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저는 분단 체제론과 저출생 문제, 이 TV의 구독자로서 꼭 나중에 한번 다뤄주십사는 바람이 있습니다. 출산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념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앞머리에 되게 선생님과 처음 단둘이 대화를 나누는 자리이고 뜻깊고 영광스럽다는 말씀 드렸는데, 동시에 제 나름으로도 큰 공부가 됐고 또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공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안고 이 자리에 왔는데, 일단 저는 굉장히 많은 배움과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좀 그렇게 느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선생님과 오랜만에 처음으로 대화 나눠서 매우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백낙창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시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